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는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업황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의 업황은 제가 볼 땐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사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주식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경기 침체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다 하더라도 2022년에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음을 감안하면 올해 중에는 현금 비중이 10이나 0으로 더 가야 된다. 김현준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반팔티. 맞아요. 카라 티셔츠. 똑같은 거 두 번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제 네. 다른 복장. 가디건까지 입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좀 추운 날씨가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이 유퀴즈 언더블럭 항상 영상에서 유퀴즈 언더블럭 그분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그 댓글은 또 달리죠? 계속 달릴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대표님이 그게 등용문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유재석이 저를 이제 네. 이 TV 카메라 그러니까요. 앞으로 끌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첫 지상파 방송을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유재석님을 통해서 딱 출연하면서 그럼요. 그 반응이 탁 터지면서 그럼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퀴즈 언더블럭 그렇게 언급되는 것도 그럼요. 참 기분 좋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감사한 사람들은 어디서 첫 번째 출연인지 약간 잘 모르잖아. 그리고 그거를 가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네. TVN과 JTBC, 채널A, SBS 예능 4개 찍고 유튜브는 그 다음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급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퀴즈 언더블럭 나가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얘기로 넘어가서 혹시 대표님 어쨌든 자사운용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몇 년 되셨죠? 2015년 1월에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요. 네. 9년 차네, 9년 차. 9년 차. 네. 2015년 창업하신 이래로 작년은 그러면 네. 그 전에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달랐으며 작년의 투자 성적은 뭐 제 생각엔 대표님도 네. 크게 좋았을 리 없다. 네네. 좋았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았어도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좋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돈 맞는 거죠. 네, 저격 들어오고 뭐 이렇게 실적 까봐라 이렇게 댓글 할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 10% 정도 했고요. 작년에 지수 대비 되게 좋았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그게 이제 감사합니다. BM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펀드 큰 회사들은 지수 대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국내 펀드, 해외 펀드, 글로벌 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내는 코스피, 그다음에 해외는 S&P 500이라고 하는 네. 미국 지수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국내도 한 마이너스 30% 지수가 빠졌고 그렇죠. 미국도 그리고 글로벌 저희가 비교하는 MSCI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 지수도 그만큼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잘한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뭐 고객이 돈을 운영하는 네, 사람이니까. 제가 저희 회사 고객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하게 정말 장기 투자 하실 겁니까? 이 돈 잃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받는 것처럼 반대로 그 소중한 돈을 받았다는 거는 한 해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야 되는데 항상 플러스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실패했죠. 네. 혹시 그러면 실패한 뭔가 이유 및 반면 교사하면 좋잖아요. 뭐 그런 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낸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이 성장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런 기업들 중에 이 2021년과 22년 초까지 해가지고 좀 이 언택트 시기에 어느 정도 각광을 받았던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래도 가져가 보자. 저희도 뭐 조금 애매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업들은 팔기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본질 가치가 좀 짱짱하니까 뭐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그런 주식들의 하락이 저희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마이너스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 네, 그렇죠. 조금 더 빨리 팔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팔긴 하셨나요?
판 주식들도 있고 안 판 주식도 있고 줄인 주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2021년에서 22년으로 올 때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의 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많이 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줄였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후행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자연스레 질문을 네. 작년에 이제 아니면 작년부터 지금 1월까지 해서 네. 그래도 성공한 투자 종목도 있을 거고 네. 실패한 투자 종목도 있을 거니까요. 네. 지금 이제 보유하지 않은 종목은 과거 이야기니까 시세에 변동 줄 수 없으니까 네, 네. 좀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거기서 왜 사셨고 왜 팔았고 뭐 교훈점이라든가 작년에 돈을 벌었던 네. 주식. 그리고 실패한 것도요. 네. 실패한 이제 주식 중에서 이제 판 거를 얘기를 하면, 전략 매도를 한 네. 주식을 얘기를 해보면, 키다리 스튜디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2021년에 팔았는지 22년에 팔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없다. 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케팅이라는 주식. 네네. 이 두 개의 주식을 팔았고요. 수익이 많이 난 주식으로는 덴티움이라고 네. 하는 임플란트 주식이 네. 기억이 납니다. 왜 수익이 나셨는지 그럼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이고요. 21년, 22년에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서 우상향해서 저는 이제 지금은 팔았는데요. 그 주식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시술을 해주는 분은 이제 치과 의사죠. 그렇죠.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치아 대신에 들어가는 그 물질을 만드는 게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임플란트 시술이 일정 부분 건강보험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늘어나면 이빨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네네. 그거를 나라에서 보조까지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제가 투자한 이유는 중국에서 중국. 또 잘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미래 성장 동력이 훨씬 더 거대하죠. 중국에서 그렇죠. 이 사업을 하면.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 됐는데 중국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이 잘 되면 이만큼 인구가 15억 명이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에 비해서 30배 더 큰 시장이야 라고 하는 산업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임플란트 회사, 우리나라 1등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고요. 2등이 덴티움이라는 여기 회사인데, 2등이었군요. 네, 이 회사 둘이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임플란트 회사를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동안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몸이 아플 때 내가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고치러 병원은 가야 됩니다. 가야죠. 근데 이가 빠졌어요. 충치가 아니라 안 아픕니다. 현재는 빠졌어.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닌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그렇죠. 그죠? 조금 미룰 수 있죠. 그렇죠. 미룰 수 있죠. 그런데 치과에 가면 어떻죠? 마스크를 벗어야죠. 무조건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마스크까지 벗어가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좋은 기업들이 싸졌구나.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코로나가 해결될 거고 그럼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덴티움에 투자를 했었고, 한 1년 반 정도 동안 3배 정도 수익을 내고 지금은 매도했습니다. 야, 1년 반 전에 나왔을 때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니, 굉장히 그럴싸한데 왜 그때 요 코멘트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 치과에 치 드립도 없었는데.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매도한 것만 얘기하라고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때는 아마 그럼 얘기를 여기서 안 했을 궁금한 거 겁니다. 2가지는요. 네, 첫 번째는 이제 1등이 오스템 임플란트, 2번째가 덴티움. 네, 왜 1등이 아닌 2등을 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2번째는 지금 중국 시장에 갔고 잘하고 있고 네. 고령화 더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고 네, 있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은데 네. 왜 지금 파셨지? 이 궁금증 드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 중에 네.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 한번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주주가 바뀔 것 같은 주주행동주의가 일어났어요.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이니까 당연히 오스템을 살 수 있으면 오스템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업 구조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접 진출을 합니다. 각자 가는 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중국으로 가져가서 본인의 그 중국 법인에서 영업사원을 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무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내 법인도 있고 해외 법인도 있고 뭐 다른 법인도 있고 그들 간의 거래도 많고 하니까 재무제표가 약간 복잡해요.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국내에서 대강 만들어가지고요. 대강 아니고. 대강이라는 게 만드는 걸 대강 만든다는 게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잘 만들어서.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대리점들 있잖아요. 총판들한테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딱딱 정확하게 잡히겠네요. 네. 마진은 조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지의 영업사원을 기를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현지 법인 간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좀 깔끔합니다. 그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삼성전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나 또는 뭐 다른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나 나한테 수익이 똑같다면 나는 간단한 회사를 투자하고 싶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똑같이 경쟁 우위가 있겠지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분석에 품이 많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덴티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왜 팔았어요? 그 두 번째 이제 판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과 같은 이 임플란트 회사들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얘기이긴 한데 VBP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먼트예요. 그래서 물량 기반의 조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할 거라는 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중국 사람들 알고 중국 정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하려고 하면 자기네 자국민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그걸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입장에서는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조금 할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걸 싸게 사온 다음에 현지 병원들한테 뿌려주는 방식. 그걸 이제 물량 기반 조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BBP라고 하는 걸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치과형 임플란트 분야에서는 거의 처음 시행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이미 주가는 3배 올랐죠. 말씀하신 대로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물량 기반 조달에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 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또는 조금만 할인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 정부가 강요를 하는 바람에 많이 가격이 깎이거나 또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자국산 임플란트를 좀 밀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부가 조달한다고 했으니까 경쟁력이나 이런 거 품질 뭐 브랜드 상관없이 중국산만 많이 입찰에 허용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군요. 그렇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BBP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시행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한다? 그럼 전 지금 시가총액이라도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는 계속하고 있어요. 요 대표님이 논리 구조를 배우면 우리가 투자를 다음번에 할 때 되게 접목하기 좋겠네요. 요거를 숫자로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은 이제 여기는 엑셀 화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조금 싸게 팔고 많이 파는 그렇게 하려면 얼만큼의 할인폭까지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용인할 수 있겠냐, 그렇게 했을 때 몇 개를 더 팔면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컴퓨터에 엑셀로 이제 갖고 다니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러하겠구나라고 하는 걸로는 투자 집행하기가 한 단계 남은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팔았다고 하는 키다이 스튜디오랑 에코 마케팅은 성공 사례인가요? 실패 사례인가요? 실패 사례입니다. 그럼 왜 실패했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왜 사셨고도. 근데 이제 먼저
그 성공과 실패를 정의를 해보자면 네네. 저는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성공이고 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기업이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성공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이나 키다리 스튜디오는 저희가 처음 샀을 때 팔았을 때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잃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객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것이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많이 올랐을 때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본인들의 소중한 돈을 넣었는데 네. 키다리 스튜디오나 에코마케팅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쨌든 본인의 돈을 아까 말씀드렸던 10% 정도의 손실을 봤을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 웹툰을 합니다. 그래서 웹툰을 제작해가지고 본인들의 플랫폼에 올리고 그것을 구독하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를 샀을 때는 이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많이 커져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웹툰뿐만 아니라 웹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이나 시간을 들이는 게 아주 많았던. 저 하루에 2,000씩 씁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하루요? 진짜 하루에. 왜냐하면 그 다음 거를 미리 보기를 보려면 네. 돈을 한 네이버든 다음이든 200원씩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하루에 한 10편을 보고 자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비슷한 게 유튜브도 제가 작년에 이제 실적을 보니까 2022년 처음으로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쇼츠로 많이 가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웹툰을 막 많이 볼 때는 키다리 스튜디오도 잘 되고 네이버 웹툰도 잘 되고 카카오 웹툰도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아. 리오프닝 됐어. 내가 맨날 집에서 웹툰만 보다가 이제 웹툰 볼까? 유튜브 볼까? 또는 웹툰을 봐야겠어. 근데 웹툰 볼 때 옛날에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키다리 스튜디오도 보고 카카오도 보고 네이버도 봤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 없네? 출퇴근에 하나만 봐야겠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막 주가 올라갈 때는 저희도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가 키다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으로 많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랐을 때 좀 사람들이 환호할 때 팔았어야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니었나. 너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하락했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에코마케팅은 주가의 흐름은 비슷해요. 저희가 샀을 때 많이 올랐다가 저희가 팔 때 많이 떨어진 다음에 팔아서 비슷한 가격에 판 거는 비슷한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예측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에코마케팅을 투자했었던 때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CPS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CPS는 뭐냐면 Cost per Sales. 그러니까 매출액에 기반해서 비용을 매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마케팅은 광고 회사예요. 근데 주로 뭘 광고하냐면 여러분들 클럭 마사지기 아시죠? 클럭. 네, 클럭. 이렇게 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하는 마사지기 있어요. 그 마사지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여기 네일, 젤네일이라고 하는 오호라라고 하는 1등 브랜드. 그 다음에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인데 조금 이 푹신푹신한 몽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엄청 해서 대박난 그런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광고해주는 회사가 에코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많이 팔고 싶으면 어딘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잘 나가는 게 주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소셜미디어니까 여기다 광고를 하시는 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회사가 많이 커졌고 지금도 그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원래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방식은요, CPC였어요. 아까 CPS라 했는데. 그렇죠. CPC는 Cost per Click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인스타그램 이렇게 넘기다 보면 광고 뜨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번 딱 누르면 얼마씩 과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 방식의 광고비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에코마케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CPS로 바꾸자. 아마 그것 때문이겠죠. 클릭한다 해서 구매를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 있잖아. 구매한 만큼 우리한테 내면 좋지 않겠어? 라고 이제 고객사들, 광고주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은 CPS로 바뀌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매출이 잘 나오면 광고주도 좋고 매출한 만큼 나눠 받으니까 그렇죠. 에코마케팅도 광고비도 많이 버는 윈윈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셜미디어 광고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것이 똑같이 광고를 보더라도 CPS로 바뀌면 이 광고 제작 능력이 뛰어난 에코마케팅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CPS가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봤어요. CPS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납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CPC 고객들을 다 CPS로 돌려서 광고비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미 단어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문장에. 광고비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광고주는 광고비를 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CPC로 계속 할래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CPS로 바꾸는 것이 광고주한테는 윈윈이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구나라는 이제 사실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이 많이 이미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의 CPS로의 급속한 변화. 이 전략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가 많이 커지고요. 그 커진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 가치까지 얼마 만에 가냐. 2배를 수익을 내는데 10년 만에 가냐. 1년 만에 가냐는 기간 수익률로 따지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업 가치가 변화하는 속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을 이제 팔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이 호황을 맞이할 때와 불황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웹툰을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는 정말 다른 국면이 펼쳐지더라. 늘어날 때는 1등, 2등, 3등 다 좋은데 줄어들 때는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줄어들겠죠. 재테크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김 작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테크 유튜브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카테고리 중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있는 김 작가 TV는 여전히 잘 나간단 말이에요. 네,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채널부터 어려워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새삼 깨달은 거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떤 전략을 펼친다고 목표를 세웠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안 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들면 네. 그게 연결된 거잖아요. 매출액이랑. 그렇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업의 방향성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가고 싶어서 말씀했겠지만 네. 기업조차도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그럼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봤었는데 아까 또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삼성전자 주식은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잘 네. 모른다. 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종목에 대한 의견을 살짝 주시던데 네. 워낙 국민주니까요. 네. 왜 잘 모른다고 얘기하셨는지랑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아까 내가 드리는 품 대비해가지고 똑같은 수익이면 품을 좀 덜 드리고 싶은 이 배짱이의 마음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 있죠. 디스플레이 자회사 있죠. 휴대폰 사업부 있죠. 가전 사업부 있죠. TV 사업부 있죠. 최소한 이렇게 5개 이상 있어요. 가전과 TV는 다른 건가요? 제가 그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전제품은 주로 이제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거고요. TV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지고 하는 곳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처가 다니는 이제 L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삼성전자 여러 개 일을 하고 여러 개 일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해볼게요. 나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 네네네. 근데 공기청정기만 하는 회사 있거든요. 있죠. 위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닉스 그럼 내가 공기청정기 산업을 잘 분석했으면 네. 위닉스를 투자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하려면 공기청정기도 해야 돼, TV도 해야 돼, 냉장고도 해야 돼, 에어컨도 해야 돼, 반도체도 해야 돼, 뭐 반도체는 디램 해야 돼, 낸드 해야 돼, 시스템 LSI 해야 돼, 가지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식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 너무너무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이 면구스럽지만 제가 보는 뷰는 그래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굳이 분석해야 된다면 큰 덩어리부터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자잘한 거는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가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작겠죠. 그러면 내가 공기청정기를 분석하면 별로 안 좋은 네. 이 효용을 가진 인풋인 거고요. 그러면 가장 큰 데가 어딜까? 네.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큰 데가 어딜까?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 사업부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가 잘 되면 나머지가 조금 어려워도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요. 디램이 아주 죽쓰고 있으면 뭐 핸드폰 많이 팔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이 중요하다. 그러면 디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디램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측면에서는요. 휴대폰에 들어가죠. 네. PC, 랩탑, 뭐 TV에도 요새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그런 디램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쓰일 거냐 덜 쓰일 거냐. 더 쓰이죠. 더 쓰이죠. 무조건 더 써요. 이건 확실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더 쓰여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으냐 적으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을걸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한 제가 알기로 4-5개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여긴 가정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디램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줄어왔거든요. 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고 그 회사의 점유율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거기서 1등 업체니까 어려울 때도 잘 버티고 잘 될 때는 뭔가 연구개발 이런 거 잘해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그럼 오케이 삼성전자 수요 다 괜찮아. 하나가 남았어요. 공급이 남았어요.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디램 반도체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늘려야 되냐면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본사가 어딘지 아세요? 수원? 네. 실제 본사는 강남입니다. 그렇죠. 서초 사업.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건 이제 수원, 평택 뭐 이런 쪽에 있어요. 거기 왜 있냐? 거기에 이따만한 공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연구원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네.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걸 짓고 거기에 있는 필요한 장비들을 갖다가 세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연구개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면 보세요. 공급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님이 내년에 공급 요만큼 늘리자, 12% 늘리자라고 하면 내년에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후를 내다볼 수밖에 없어요. 연구개발 해야 되지, 거기에 맞는 장비 사야 되지, 수율 테스트 다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한 3년 이상의 사이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3년 후에 디램 반도체의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항상 불균형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되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오르내리죠. 수요는 꾸준하지만 공급이 많을 때는 디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공급이 적어졌을 때는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는 돈 벌다. 돈 벌면 주가 오른다. 가격이 떨어지면 돈 잃고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 하나만 본다면 저같이 문외한이 삼성전자 및 디램 회사들의 공급, 재고량과 이 KPX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만 보면 크게 봤을 때 디램 반도체 업황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적자입니다. 재고가 아주 많답니다. 설비 투자를 미룰까 말까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2등, 3등, 4등 업체는 더 힘들겠죠. 그러면 설비 투자 못 하고요.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공급이 많아서 힘들지만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고요. 오겠네요. 그걸 다시 말하면 호황이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는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업황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런 큰 몇 년의 사이클로 볼 때 지금 삼성전자의 업황은 제가 볼 땐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사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주식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1타 다행이네요. 강사가 돼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제가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를 1타 강사가 되었네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 수요는 끝없이 늘어나니까 공급을 네. 거기서 이제 재고량과 KPX를 보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사기에.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좋은 게요. 이런 질문을 삼성전자에 관한 질문은 제가 유튜브와 경제 채널을 나가면서부터 안 받았던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표님한테 금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뭔지도 몰라. 대답을 지금. 못 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위닉스 네, 네. 작은 예를 들면 어쨌든 삼성전자 대비해서 작은 그렇죠, 그렇죠. 시가총이 낮은 기업들은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또 이 시세에도 영향을 그렇죠, 줄 수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우리들도 사실 못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가끔씩 너무 대형 종목 물어본 거 아니냐는데 저희도 게스트도 그것밖에 대답을 하고 맞아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약간 사정이 있는. 100만 채널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2019년에 이제 유퀴즈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간 질문할 때 제가 삼성전자를 좋다고 얘기해 본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위험해요. 2019년 좋다고 했다가 20년, 21년, 22년 안 좋다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22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마음이 편해진 거죠. 왜냐면 나쁘게 얘기하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좋게 얘기하면 어쨌든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전체 시장 얘기 좀 한번 가볍게 여쭤보면 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이제 어쨌든 올해 좀 급반등했잖아요. 1월에 1월에 그렇죠. 굉장히 급반등하고 지금 굉장히 좀 보합세인데 네. 지금은 왜 보합세일까요? 그게 뭐 저는 아주 비전문가인 영역인데요.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수 있다. 이런 많이 얘기들이 있었죠.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다시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른 데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오른 거잖아요. 네. 주가 지수는 누가 끌어올리느냐? 시가총액이 큰 놈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큰 놈들이 누굴까? 작년까지 잘 됐던 놈들이잖아요. 그게 IT,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회사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1월에 반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반등의 이유로는 무슨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많이 반등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게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좋아졌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손대기가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합세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제 몇 번, 원래는 한 번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2월에 CPI가 생각보다 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면서 지금 2번 정도, 네. 뭐 두세 번도 생각을 하시던데 네. 이게 앞으로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쨌든 인하를 안 하면 그 고점에서 동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후폭풍은 있을 수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오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원리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부담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계획된 소비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3월에 이미 일본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해놨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 뭐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뭐 10만 원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장 10만 원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취소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3월까지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 간 비용도 있으니까 4, 5월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이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구매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중고차 시세가 다시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경기가 이제 좀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금리가 이제 다 오르고 뭐 했으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쪽인 게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신차를 구매 못 해가지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출고가 안 되니까 중고차를 많이 사셨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배도 잘 다니고 반도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고차를 살까? 신차를 살려는 분들이 뭔가 금리 부담 때문에 3천만 원 버짓을 하셨던 분들이 한 2,500으로 줄이다 보면 그러면 차를 좀 작은 걸 살 수도 있지만 차급을 유지하면서 중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에는 말하자면 현대차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소비 위축은 올 것 같습니다. 그 소비 위축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섹터에 좀 영향이 많이 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섹터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거기 실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네, 뭐 굳이 내가 신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중고차도 있을 수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랑 좀 다르죠. 타이어는 내가 매일 타야 되는 사람이면 타이어는 교체가 꾸준히 일어나겠지만 신차의 구매는 조금 뭐 더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지금 올해 이제 2023년 벌써 2월 말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그 가장 큰 고민은 뭔지랑 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벌써 한 2,400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매수를 더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요즘 다시 또 현금 비중을 늘리고 계신지.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현금이 제일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동안 현금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고요. 그때 한 2년 전쯤에 이제 40%였다가 지금은 20%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앞으로 뭐 시황이라든지 저희의 종목의 상태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제 희망적인 생각은 올해 중에는 현금 비중이 10이나 0으로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저의 고민이 나오는데요. 이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싼 주식이 꽤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한 1, 2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직 마무리가 된 것 같진 않은데 정말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아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더블 딥이 올 거냐 아니면 요새 미국에서 많이 말하는 노 랜딩 시나리오로 경기가 다시 골디락스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결정이기도 하면서 저희는 거시경제나 시황을 잘 모르니까 개별 기업단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자동차 수요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뭐 시세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이 요새 상당히 많아진 시점. 오히려 싸진 기업이 많다 보니까 배부른 고민이기도 하죠.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살 기업이 없으니까 좀 이제 비싼 거 아니야? 경기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만만디 같이 좀 여유 있게 살았다면 지금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 타이레놀 있습니다. 드릴까요? 아니 근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 유튜브 다른 데서 출연하시 가끔 유튜브 어쨌든 가끔은 강제적으로라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를 본인이 출연하시니까 유튜브에 이제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역사상 최대의 뭐가 온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뭐 갑자기 2월 되니까 1월 되고 하니까 갑자기 노랜딩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어서 이게 사실 뭐 불과 6개월 전의 얘기도 아니고 불과 한 1분기 이내에서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네네. 먼저 저는 유튜브를 정말 안 봅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는요, 저기 튀르키예즈라든지 뭐 SNL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보는데 그래서 몰라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저도 그걸 돌리다 보면 썸네일은 보니까 근데 그 썸네일과 본 내용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주식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속성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읽고 있는 책에서 좀 말을 따와 보면은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저 아시죠? 아주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분의 이제 말에 따르면 많이 읽어야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걸 읽어야 되냐면 사실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의견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에코마케팅을 왜 사서 왜 팔아서 뭘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실들이 아니라 김현준이 지금 에코마케팅 팔았대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분이 이 문구에 적혀 있는데 신문에도 그 기자의 의견과 사실 섞여 있죠. 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래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내가 이거를 1년 뒤에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얘기일까? 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많이 들어있는 얘기고 이거 지금은 재밌게 보지만 1년 뒤에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의미 없는 정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제목들은 과감히 버리라고 머건 하우저리 얘기했대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몇 달 전만 해도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1년 전으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랜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했더니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이렇게 변했다. 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한 건 의견인 거고. 의견인 거죠. 그래서 그건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실을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면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들만 이제 뽑아 먹을 수 있지 굉장히 않을까. 좋은 포인트네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나오시지만 그분들도 당연히 사실을 바탕으로 또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이 사실을 또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그렇죠. 해석은 좀 누구나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출연 잘 빠져나갔죠? 세 번째 출연하셨는데 가장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금 줄이고 계시다고 했는데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던 거가 제가 대표적으로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한 개가 원자재 투자를 한 개가 현금 그리고 금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뭘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 현금을 줄이겠다는 건 어쨌든 현금으로 뭘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을 사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개인분들은 그걸로 사실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금을 살 수도 있고 은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어떤 것 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당연히 주식형 운용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요. 주식을 하냐 마냐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투자하냐 마냐가 제 생각엔 향후 1, 2년 여러분들의 부의 규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주 간혹 얘기하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살짝. 왜냐하면 경기가 뭐 미국은 노랜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닌다고 얘기도 나오고 금리 또 올린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이랑 달리 경기 침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니까 뭔가 환율도 벌어진다고 하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요 이 상장 주식이 재밌는 게 인간이 계속해서 목표를 이뤄 나가면 총 부의 양은 커지거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커져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타 안타깝게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을 하던 미국 주식을 하던 글로벌 주식을 하던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돼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우상향하는데 왜 주가가 오르내리냐? 그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는 꾸준한데 이거보다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냐, 모두가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식도 팔아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입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주가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슬프고 욕먹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울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할 때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근데 온다 하더라도 2022년에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음을 감안하면 또는 2021년 고점 대비 하락은 무지막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웬만큼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또 경기 확장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 경기 확장기의 초입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뒤에 뭔가 확실해. 야, 지금 좋은 시장이야. 골디락스야. 안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편한데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경기 침체가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카드 사태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주식시장 다 올랐어요. 전년도에 떨어졌고요. 또 하나 통계를 말씀드리면 경기 저점, 정점 이걸 통계청이 나온 이후에 저는 다 자료를 조사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 경기 확장기에 주가 상승이 총 100이라고 해보면 그 100 중에 절반은요. 경기 확장기 초기 6개월에 발생하고요. 나머지 절반이 한 2년 동안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다르지 뭐 또 뭘 사야 되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일단은 인덱스 펀드 ETF라도 사고 있으신 게 나중에 사실 이때가 경기의 저점이었어요. 김 대표가 김작가 TV 출연한 날이 저점이었어요 라고 나중에 통계청에 발표하거든요. 그때 이미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그때 투자하시면 늦어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데이터들은 의견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청에 거짓말을 않는다면 사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일단 주식은 사고 보자. 네. 뭘 살지는 이제 또 여쭤볼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시장에 혹시 변화는 혹시 대표님이 주목하는 그런 건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장의 변화라기보다도 저의 이제 스탠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는 잘 모르니까.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은 의외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요? 네. 제가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말씀드렸는지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반드시 올만한 메가 트렌드이니까 뭐든지 온라인화되고 모바일화되고 또는 플랫폼이 한번 모이면 그쪽에 힘이 계속해서 강력해지니까 그런 주식들을 찾아보자. 실제로 그렇게 투자했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부터는 비싸다. 인터넷 플랫폼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발생을 해서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이제는 못 사겠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인터넷 주식들이 더 오르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말에 따르면 다행히 잃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많이 빠졌죠. 인터넷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부터는 뭐라고 다시 말을 바꾸냐면 이제 싼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해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는 그런 주식들을 한번 살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상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요, 여전히 짱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택트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급을 묶여가지고 아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홀대받은 기업들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지금이 경기의 저점이냐 아니면 얘네들의 전방 산업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이 거시경제 그리고 각 산업들의 소비 변화 이런 걸 좀 앞단에서 보면서 처음 사고 나서 물리면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좋은 타이밍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인터넷 플랫폼의 대장주는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다른 미국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일단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테크주 사실 더 얘기하기 편하실 테니까요. 네. 여쭤볼게요. 그런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걸
안 갖고 있고요. 아, 다른 쪽에. 네, 그런 거를 분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걔네들은 사업부가 되게 많고요. 많으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큰 회사는 네네.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나오신 그 유수의 IB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맨날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한국에서 그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또는 네이버 카카오의 내용을 내가 정말 뭐 삼성증권, 한투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이죠? 이런 증권의 애널리스트보다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회사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제가. 저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하지만 어떤 특정 산업군의 니치 마켓 플레이어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런 특수한 회사들은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분석하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주가가 그렇게 많이 뭐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 네이버, 카카오, 뭐 메타, 알파벳도 오르겠지만 저는 그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주가 탄력이 좋을 그런 기업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는 아니다 보니까 네. 요거 지금 뭘 관심 가지고 뭘 살려고 하시는지는 덴티움처럼 여러분 네. 1년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큰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네. 1년 뒤에 투자 성적표 보고 우리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실수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실수로 갈 것인지 성공 투자로 갈 것인지. 그럼 또 이전에 책에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 시장의 평가가 박한 주식을 찾아내면 된다. 싼 주식이라 하더라도 잘 되는 사업,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섹터가 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랑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지금 올해는 좀 힌트를 한번 주신다면. 아, 네. 그 뭐 제가 쓴 얘기가 있네요. 네.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시장의 평가가 박한 주식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 질문에서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게 정말 모른다도 있지만 좋은 건 제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걸 얘기하면 그건 이제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방송이. 그래서 이제 다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 산 거, 관심 있는 게 시장에 관심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많은 걸 위주로 보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냐 아니냐는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아직 잘 모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새 관심 있는 거 챗 GPT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핫한 테마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돈은 딱 두 가지로 흐른다고 하던데요. 챗 GPT와 2차 전지. 그렇군요. 보세요. 그러면 챗 GPT하고 2차 전지하고 이제 사람들의 돈이 많이 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가 있다는 거는 시장의 평가가 박한 겁니까? 후한 겁니까? 후하죠. 후한 거죠. 근데 후한데 얘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다시 아까 얘기로 덴티움으로 넘어오면 제가 했잖아요. 이 중국의 BBP 정책이 돼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될 수도 있으면 아예 안 하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잃는 건 아닌데 자꾸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또는 이게 더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장의 평가가 후한 것을 자꾸 하고 있다면 제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리고 이 주식이 왜 좋다고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이 만약 뭐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블로그에서 본 거라면 조회수가 많은 거라면 그런 거를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어떤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저도 인터넷을 하니까 또는 사람 만나니까 자꾸 얘기가 들리면 저는 싫어해요. 아, 이거 관심 많은 거구나.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게 이 초보자들한테 오히려 맞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는
시장의 평가 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갈 수 있잖아요. 더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갖고 있어도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맞고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시장의 평가가 박한 섹터, 좀 굉장히 싼 섹터는 네. 좀 어디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민감한 섹터가 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섹터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살려고 해요. 그게 뭐 건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철강, 화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경기 좀 좋아지면 사면 되지. 지금은 말하자면 횡보장이니까 이거를 개별주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의 큰 업종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에 주목해서 뭐 챗 GPT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임플란트라고 하면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하나하나 주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지금은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한 쪽이 지금은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 민감은 다시 말하면 경기 순환이거든요. 순환이라고 하면 안 좋아진 건 좋아지고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원래는 장기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전략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 또 한번 사봐도 되겠다. 또는 경제적 해자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지만 경기 민감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다들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회사들도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경기에 지금 노출돼 있는 몇 년, 한 5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경기 민감 얘기하시면서 건설, 철강 얘기 주셔서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양해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양해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화학과 철강 관련주가 요즘에 조금 약간 뜨거웠었는데 말씀하신 그 철강 관련이 좀 있으니까요. 좀 철강 화학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네, 저는 사실 이 중국의 양회가 언제인지도 몰랐고요. 네. 잘 모릅니다. 종목의 전문가이시기 네. 때문에. 그리고 화학철강이 최근에 올랐는지도 잘 몰랐고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민감주는 경기 순환인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니까 경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입성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싸면 돈도 없고 굳이 내가 그 가격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재화의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10억밖에 안 해? 그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죠.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세잖아요. 매수세가 많아지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많아졌어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뭔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올렸을 때 수익성이 적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철강을 구매를 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쭉쭉쭉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같이 떨어져 있을 거고 다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아파트 지어볼 만한데? 철강 주문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다시 호황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한 2, 3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주식이 그리고 경기가 저점을 찍고 확장기로 돌아갈 때는요. 그런 경기 민감주, 대형주가 훨씬 더 빨리 올라요. 그게 다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 뭐 내수 소비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제 너나이님과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이제 집값 이야기도 많이 언급을 하시네. 이제 집값 부동산이 많이 이제 좀 옆에서 듣다 보시면 맞아요. 너나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영상 편지. 이게 다른 채널도 언급해 주셔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제가 부동산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부동산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재화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너나위 팀장님 때문에 제가 그 예시를 들 게 하나 더 늘어나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한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금묵자음 맞네. 네네네. 내 옆에 이제 누구 있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맞아요. 그거 제가 듣기로 아침에 뭐 신문이라든가 책을 보잖아요. 네. 그럼 보다 보면 우리가 사실 평소에 안 쓰는 단어가 책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내가 일상생활 그날 할 때 그 용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 맞아요. 튀어나와요. 진짜. 왜냐면 거기서 내가 봤으니까. 한번 봤으니까. 존경합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챗GPT 기술 얘기해 주셔서 요건 좀 궁금한 건데 네. 관련주가 궁금한 건 아니고 대표님 챗GPT 어쨌든 뭔지는 이제 조금 아시잖아요. 해보셨을 수도 있고. 네, 뭔지는 알죠. 예. 이게 사실 1년 반 전에 메타버스, 네네. 그다음에 NFT, 전 진짜 세상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네네.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 건가? 그렇죠. 유튜브도 메타버스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지나 보면 바뀌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딱히 엄청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굉장한 거품과 버블이 있었다. 언젠가 그 세상 갈지 몰라도 챗GPT도 지금 뭐 사용자가 지금 월간 사용자가 1억 명 돌파하고 하는데 이게 막 엄청 뜨겁고 이제 세상이 이제 일로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거 그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많이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네. 옛날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이거를 금액까지 차지를 하면 네. 이거 정말 쓸 사람이 그냥 몇 명이 되겠느냐. 이제 양반이 좀 또 이번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올해를 주도할까요? 챗GPT랑 키워드가 아예? 올해는 할 수 있죠. 그게 테마로 끝날지 네. 정말 메가 트렌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단순한 테마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은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말씀해 주셨던 NFT나 메타버스에 비해서는 우리 일반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요새 챗봇 개발하려고 그렇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 콜센터보다는 챗봇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챗봇 되게 짜증나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바로바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하고 싶은데 자꾸 똑같은 질문만 하고 제대로 된 답변 안 해주고 근데 그걸 챗 GPT로 도입을 하면 그 회사들은 뭔가 고객 만족을 늘리면서도 실제로 다른 R&D 비용은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큰 효용이 있어서 그 메타버스 NFT보다는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두 가지 좋은 쪽과 이제 나쁜 쪽을 다 설명을 드려보면 나쁜 쪽으로 생각했을 때 챗 GPT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IBM의 왓슨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시죠? 그 의료용 AI였습니다. 의사들이 판독할 수 없는 아마 엑스레이였는지 초음파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암의 발병을 알아냈던 AI가 있었고요. 알파고 기억나시죠? 예. 네,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인 이제 딥마인드가 만들었던 알파고. 그게 나왔을 때 두 개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나죠. 네, 왓슨이 이제 모든 것을 의사를 뭐 대체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고가 이제 AI로 인해가지고 신경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대체할 것이다. 지금 알파고가요, 바둑 말고 하는 게 없어요. 진짜로. 다른 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바둑만 두는 거야, 얘가. 바둑에 이제. 바둑에는 신이 됐는데, 그게 뭔가 바꾸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네. 왓슨은 우리나라 그 가천 길병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의료 사업을 왓슨이 포기했어요, IBM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한 10년 전쯤 얘기거든요, 두 개 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뀐 게 없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쪽 얘기고, 그러면 좋다고 해보자고요, 좋다고. 챗 GPT가 정말 대단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을 뭔가 바꿀 거야.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 자율주행 기술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도입을 하면서 이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자율주행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옛날에 샀던 수혜주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받을까요? 카메라도 수혜를 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전기차로 해서 주로 많이 네. 하니까. 전기차. 더 관련된 게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운전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운전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요. 고속버스 회사. 고속버스 회사의 영업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 운전기사분들 월급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대체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회사는 영업이익이 몇 배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실패 사례인가 봐요. 15년 전쯤에. 아직도 고속버스는 이제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챗 GPT가 어떤 기업들과 소비자의 편익을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구글 번역기 처음 나왔을 때 야, 영어 공부하지 마.
이제 너 어른 될 쯤에는 영어 없어도 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엄청 하고 아직까지 있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챗 GPT라고 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투자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 말씀하신 몇 가지 키워드들처럼 첫잔하는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후한 챗 GPT 수혜주 관련주에는 투자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섹터 몇 개만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섹터, 이제 좀 전문 섹터 제가 몇 가지 한번. 항공 섹터. 또 해외여행도 좋아하시잖아요.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옛날에 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작가님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저도 팔로우는 안 했으니까. 아, 네. 그냥 본 다행입니다. 거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팔로워의 사이는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맞아요. 방송 만나면 됐지. 서로 뭐. 하면 더 나중에 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요 정도 사이가 딱 좋습니다. 전체 여러분. 공개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체 공개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받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좋습니다. 항공은요? 네. 항공업종은 크게 좀 나눠야 됩니다. 풀서비스 캐리어하고 이 저비용항공사.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랑 LCC. 네, LCC랑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왜 나누죠? LCC가 좋을 것 같아서 나누라는 LCC 거. 좋을 것 같아서 비즈니스舱만 타시는 분이잖아요. 일단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객 기준으로 풀서비스 캐리어고요. 이 회사 둘은 화물도 합니다. 화물. 아, 그쵸. 네, 화물로 돈 많이 벌어요. 그 코로나 때 생각보다 괜찮았다면서요? 잘 벌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리오프닝주를 투자할 때는 이미 리오프닝주로 벌써 저희가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울고 먹으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 어쨌든 2019년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일단 매력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LCC는 어떠냐? LCC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도 저를 포함한 이 일본이라든지 뭐 홍콩, 무슨 뭐 태국 이런 데 다 LCC 타고 괌 엄청 가시거든요, 요새. 저도 감에 갔다 온 적이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가시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김현준이 맨날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뭐 실생활에서 쓰는 거 잘 눈여겨봐라. 거기에 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뭐 이렇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괜찮나요? 그것도 아쉽게 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 두 개 분리하면서 보는데 LCC 좋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나누는데 좋다 나쁘다는 뭐 주식으로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환경이 LCC한테는 좋고 FSC는 좀 덜 좋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FSC는 원래 저는 안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LC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작가님도 알고, 요새 공항 가면 다 LCC 타고 가까운 데 여행 간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주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항공업은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근데 제가 항공업을 조금 공부했으니까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뭐 맨날 다 사지 말라 그래 이럴까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주항공을 타고 여러분들이 도쿄에 갔어요. 이 도쿄에 가는 가격이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한 뭐 20만 원대 정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 3, 40만 원 정도 해요. 꽤 비싸졌죠. 10만 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차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50%, 100%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몇 년 굶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면 되냐? 내가 지금 도쿄를 갔다 왔는데 올해 연말에 나는 오사카 한번 더 갈래. 플러스 4, 50만 원 똑같은 가격 주고도 난 괜찮아. 라고 마음이 먹어지신다면 이 LCC의 주가는 더 갈 수 있어요. 아주 역대급. 이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2018년 정도거든요. 2017, 18년에 처음 우리나라 LCC가 막 생겨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회사들이 벌었던 돈,
네. 한 1,000억 언저리 네.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급 호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도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일본 갔다 왔는데 또 일본을 갈까? 아니면 미국을 대한항공 탈까? 또는 일본 오케이 재밌었어 한 번 더 가. 근데 4, 50? 이건 좀 그런데? 한마디로 예전보다 비싸진 가격에 갔다 왔는데 그 똑같은 가격을 한 번 더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 같으면 사도 되는데 네.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이제 좀 그러진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설문조사 해보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공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호텔 레저는요? 호텔 레저가 지금 보면은 호텔 업체, 그 다음에 카지노 업체. 카지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도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요. 투자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이 대한항공이랑 비슷합니다. 2019년에 주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카지노나 호텔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정해진 오프라인의 캐파, 생산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행기는 비행기도 좌석수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죠. 근데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돼요. 근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호텔 가격 똑같이 신라 호텔 가고 있는데 뭐 3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30만 원인데 60만 원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고 롯데 호텔 가면 돼요. 공급이 많아요. 경쟁자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근데 항공은 아주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드나들 수 있는 항공기가 제한적이라 가격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캐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매출액의 흐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아, 호텔은 그러면 그 특별한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많이 생기면 되겠네요. 그날은 아주 다 2배 가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건데 공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는 호텔을 가려면 좀 좋은 호텔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들이 공급이 제한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돈 버는 때는 그냥 여행객들이니까 굳이 호텔 신라 스테이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행사는요?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데는 앞으로 뭐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를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좀 안 가려고 하는 문화는 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패키지 여행을 언제 가보셨나요?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언제 갔냐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를 두 군데 가고 싶은데 그건 제가 다 끊으면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어려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맞아요. 그래서 다 갔다 왔죠. 근데 좀 불편한 게 있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사야 되는 코너들이 맞아. 사야 되고 하루에 한 3군데씩 가야 돼. 안 사더라도 거기 묶여있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다녀야 되고 그 불편함이 있죠. 네, 불편함이 있죠. 시간도 내가 여기서 좀 카페에서 좀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보세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건 뭘 묶은 거냐? 항공, 호텔, 관광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호텔은 변동성이 좀 작을 것 같다. 근데 항공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다. 근데 만약에 항공주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이미 뭔가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별로 안 올랐어. 라고 한다면 접근해 볼 수 있죠. 약간의 노출이 항공에 있으니까. 다만 더 문제는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회사들의 패키지라고 하는 게 정말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 였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 회사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두 회사를 다 미팅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여전히 패키지를 가려는 수요는 있고 예를 들면 가족 수요 또는 동남아 휴양 수요 이 정도는 있고 최근에는 본인들이 이 FIT라고 하거든요. 이 개별 여행을 하는 것들도 우리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FIT를 예약할 때 우리가 항공권이나 호텔을 뭉텅이로 많이 예약을 하니까 우리가 단가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에어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아까 뭐 캄보디아,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패키지를 하려는 좀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유럽에 뭐 2천만 원짜리 패키지네 뭐 이런 거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초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내가 계획하거나 뭔가 예약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근데 저는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를 파는 게 경쟁력이고 아직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초반에 했던 사실 의견 중에서 요거는 의견일 것 같다, 그분들이. 네. 아마 가장 자신 있고 전문성이 있는, 특히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식음료 쪽이 원래 가장 전문 분야 중 하나이신 거 아닌가요? 원래 이쪽이 또 매출이 이런 게 눈에 네. 다 작게 딱 계산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식음료 회사들은 지금 뭐 투자하기에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돈을 잃거나 크게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을 국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식음료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식음료 회사를 이렇게 오르내지 않으니까 안 좋아해요, 원래는. 안 좋아하는데 제가 식음료 회사를 투자할 때는 어떤 특정 제품군이 히트를 쳤을 때,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히트 상품명, 허니적 버터칩이라든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면 저희가 이제 식품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지 평소엔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식음료 회사는 매출액은 유지가 되는데 원재료가 변동하는 회사예요. 원재료가 주로 뭐냐면 곡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년 전, 2년 전으로 우리 기억을 돌려보자고요. 지금이야 경기 침체다, 무슨 뭐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 중에 오르는 게 어떤 게 대표적이냐? 원자재 같은 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가도 오르고 곡물 가격 뭐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이 힘들었겠죠. 근데 곡물이 가격이 오르면 농부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격 올리겠죠? 가격을 올리고 그걸 또 재배.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수요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네. 내가 이게 값이 싸니까, 야, 오늘 있잖아, 스타벅스에서 2,500원 아메리카노 할인한데 한 10잔 마셔놔야지. 그러고 열흘 동안 안 마셔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꾸준히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그 원재료 가격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적어주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뭐 CJ라든지 오뚜기, 농심, 동서 이런 애들은 오래된 기업이고 브랜드가 짱짱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가격을 안 내려요. 한번 올린 가격 안 내리잖아요. 근데 올릴 때는 핑계를 대죠. 네. 곡물 가격이 올라서요. 네. 포장재 가격이 올라서요. 그래서 올립니다. 올려놓고 그럼 떨어지면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익이 언제 늘어나냐? 가격을 올려놓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늘어나요. 근데 기업의 주가는 이익과 동행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국면에서 이 회사들은 이익이 빵빵빵 터지게 나올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안전하다고 했지 투자를 하라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안전하지만 지금은 어느 국면이다? 경기가 안 좋아진 국면이다. 경기가 안 좋아진 국면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가 돌아선 다음에 빠르게 오를 거니까. 식품주는 경기 민감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니까 경기 둔감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정말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고 앞으로 확장기를 바라보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수익이 좀 적을 거예요. 잃진 않지만. 아쉬울 수 있겠고. 아쉬울 거예요.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샀어요. 근데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느려집니다. 아까 걱정했던 더블 딥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이 불안하겠죠. 주가 막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가. 그런 불편한 게 싫으시다면 식음료주를 지금 갖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국면은 안 올 거예요. 식음료 쪽은 괜찮게 보시지만 큰 수익은 안 날 확률이 지금은 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종목 안 나보내실 거죠? 네. 8개 중에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갖고는 있어요. 네.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 잠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질문 하려다 깜빡했었는데.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죠? 종목명 삐 히트 상품이 네네. 나올지 안 나올지를 네. 사실 시장에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히트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뭐 서치하시면서 그걸 미리 사서 히트 상품이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같이 그걸 얻으시는지, 아니면 딱 시장에 나왔을 때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은데 하면 뭐 사게 되는 건지. 그 타이밍이 어느 시점일까요? 히트 상품이 된 다음에 소비자들은 많이 알 때, 근데 주식시장엔 아직 모를 때가 그런 국면이 조금씩 있어요. 특히나 어떤 국면에서 오냐 하면은 그 히트 상품이 잘 되고 있는데
여의도 사람들이 제가 아까 삼성전자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덩어리만 대강 해가지고 디램이 이럴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회사가 상품을 출시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식음료 회사들은 변동성이 안 크니까 여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즐겨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거 뭐 잘 돼? 나도 그거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덩어리가 좀 작은 거 아니야? 또는 야 그거 이익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보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의외로 그게 덩어리가 작은 줄 알았는데 큰다든지 이익률이 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알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가 나중에 올라요. 그래서 꼭 내가 나는 미래를 알고 이건 될걸? 라고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 나서 답지를 보고 잘 될 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럼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히트 상품 어느 카테고리예요? 아이스크림이야, 과자야, 맥주야, 소주야, 뭐 어디 쪽이에요? 음료입니다. 음료. 자, 여러분 음료에서 히트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 이미 이제 작년 실적 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좀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실적 시즌에 어떻게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2023년 이 금리 인상이 많이 된 시점, 이 시점에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기관 투자자분들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투자 방식이 다 다른데요. 실적을 분석하는 투자자분들도 기관 투자자 중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거의 하나를 투자해 놓으면 그 주식의 담당자하고는 뭐 일주일 단위로 통화하고요.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가지가지 지표를 발견해 나다가 실적을 예측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 서프라이즈 쇼크가 뭐 대비해서 하는 거냐?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 전망치 대비 잘 나왔냐 못 나왔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망치를 어떻게 보시냐? 그냥 네이버 증권 가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증권에 나온 컨센서스가 정말일까 아닐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거는 우리끼리만 하자. 여의도에서만. 밑장을 뺀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죠. 대신에 요 정도까지는 알려주자. 최신 얘기는 우리만 알고 있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올바른 거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게 그분들을 말하자면 골탕 먹이려고 하면 올바른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굳이 난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나만 분석한 거니까. 근데 그게 또 말하자면 내부자 정보를 가져다가 비밀리에해서 그럼 나쁜 거죠. 그럼 나쁜 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이거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서두에 기관 투자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시장을 막 예측해가지고 이번에 컨센서스가 어떤데 지금 이렇게 나올 거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요. 느긋하게 한단 말이에요. 느긋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움직여야 돼, 반대로.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시장 예측치보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주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시장 예측치보다 잘 나왔다고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팔아야 돼요. 그 실적을 막 따라가시는 분들의 호흡 있잖아요, 호흡. 투자 호흡은 3개월 미만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3개월 미만으로 하고 따라잡기 하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100m 달리기 선수야. 근데 여러분들 100m 달리기 그분 절대 못 이기잖아요. 선수니까. 근데 대신에 따릉이는 탈 수 있어. 그러고 10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잖아요. 1000m 가는 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자하는 이유를 만들어 놓고 그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기적으로 이 분기의 실적이 어땠어? 이게 뭐 시장 대비 좋았어? 나빴어? 뭐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 분기 실적 발표하는 주가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떨어졌을 때 사라는 게 단순히 사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좋게 보고 이런 게 있어야 사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계속 안 좋아질 뭔가 단초가 나오는 거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분석의 영역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은 간접 투자나 이제 지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어떤 얘기를 알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는 있는데 분기별로 변동성이 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얘기를 해서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여기서 뭐 한두 세 번 정도 더 하면 네. 몇 번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언젠가 인하하는 건 모르겠더라도 어쨌든 동결은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동결한다라는 그 기대감도 어쨌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반대편은 실적이 어쨌든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힘 중에서는 대표님은 올해는 좀 어느 게 시장을 좀 감쌀까요? 실적은 저는 당연히 악화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당연히 멈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호흡이 좀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0.25를 올리네, 0.5를 올리네, 언제 끝나네, 5.25네, 이거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실적 악화도 확실히 보이긴 할 거다. 그런데 그 실적 악화가 더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로 봤을 때는 지금 악화가 많이 된 경기를 좀 선행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사도 되는 시기가 된 거고, 경기에 후행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사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2023년은 실적 악화, 그렇지만 주가는 저점 확인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하나만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이 경기 선행하고 경기 후행하는 업종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이 막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전히 잘 나오는 애들. 그게 과연 그 업종의 경기가 좋은 건지, 그 회사가 잘하는 건지일 수도 있지만 그냥 경기에 후행하는 업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일종의 주식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네.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식 갖고 있으니까 참 안 떨어졌어. 여긴 잘 버티는데? 네.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빠지니까 정말 더 위험한 거고요. 그런 경기에 뭐가 선행하냐, 뭐가 후행하냐, 이런 것들은 대략 찾아보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경우는 경기에 후행합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 또는 명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경기에 후행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나온다고 해서 돈을 거기다 더 태운다라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현재 경기에 어디에 있는가는 한번 볼만하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된 시기, 금리 인상기를 겪고 나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사실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레버리지 안 땡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렇죠.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레버리지를 땡기는 사람이 큰일 나고 있는, 네네. 뭐 집을 상무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경매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됐는데, 네. 자, 레버리지 그렇다고 해서 안 땡길 수 없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네. 야, 요거 어떻게 활용해야지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나를 베어버릴 거고.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 네. 지금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는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무서운 게 이미 레버리지를 목 끝까지, 턱 밑까지 쓰신 분들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시기를 잘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유가 있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버퍼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한 번쯤은 조금씩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괜찮은 자산들을 투자해 볼 만한, 비중을 늘려 볼 만한 시기이고요. 이 강론으로 넘어가면 레버리지가 위험했던,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영끌 B2라고 하잖아요. 그거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분들의 잘못된 점은 뭐였냐 하면은, 내가 지금 소득이 이만큼인데, 100만 원인데, 90만 원 쓰고 있고, 10만 원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10만 원의 원리금은 갚을 수 있겠지, 라고 하고 10만 원 목에 찰 만큼 빌린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른 거죠.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라 원리금이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되니까 나 소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데 하게 되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그 버퍼가 정말로 다 빌려도 되는 거냐, 그리고 이자는 정말 변하지 않는 거냐, 또는 내가 이 상환할 수 있는 기일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은행이 갑자기 와가지고 돈 갚아! 저점에. 은행들은 사실 호황일 때 돈 막 빌려주는 척 하다가 가장 필요할 때 돈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 문건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되는, 레버리지를 낼 때는 이자율이 낮은 거, 아주 낮은 거,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아주 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걸로 통해서 자산을 구매했을 때 그 자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상환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담보대출 안 돼. 신용 안 돼. 마이너스 통장 안 돼. 대부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나는 내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 빚이 착한 빚인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아니면 나를 찌를 무서운 빚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엑셀 값을 돌려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특히나 만약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이라면 이게 더 그게 높아질 너무 수도 안타까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2%에 빌리실 때 나는 뭐 올라봐야 3%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졌잖아요. 지금 뭐 대출금리 6, 7, 8%까지 올라갔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이 자본시장에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일어났을 때 바뀌지 않은 건 만약에 고정금리로 계약했다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는 빌리는 거는 꼭 하긴 해야 된다. 네, 시기의 문제와 비중의 문제지. 부자 중에 레버리지 안 쓴 사람은 못 봤습니다. 썸네일 제목 나왔습니다. 자, 그럼 부자분들, 레버리지 잘 쓰신 그 부자분들은 요즘엔 지금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주식에 좀 관심 가지나요? 아무래도 부자분들, 고객분들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어쨌든 여기 최소 기준 자격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부자분들은 어쨌든 돈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주식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저는 주식을 사야 부의 규모가 올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달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지키길 원하죠. 이미 부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정말 투자를 하시고 확실해졌을 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주식이라고 해도 IPO만 하신다든지 좀 채권을 섞어서 한다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자가 되는 길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이미 부자가 부자니까. 되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자분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분들은 뭐 사실 여유 자금이 뭐 몇 억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현금 한 종잣도 5천만 원 있다면 좀 올해는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는 그 5천만 원을 주식에 넣느냐 마느냐가 대부분을 가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할 때요.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특정 업종을 고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자산 배분하는 게 중요할까? 자산 배분이 뭐 8, 90%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LCC를 살까? FSC를 살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항공을 사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도 아니고 주식을 하냐 마냐 얼만큼이 여러분들의 부를 대부분 가를 거라는 거죠. 이 평균 수익률이니까 전문가와 일반인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5천만 원이 있다면 제 돈이라면 저는 한 상반기의 절반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절반 다 해서 올해 주식에 투자해 볼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지수 투자라든지 인덱스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더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기 민감주가 이 경기 확장기 초입에 더 많이 오른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수의 많은 부분 그리고 경제의 많은 부분을 경기 민감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펀드 그다음에 ETF만 투자하셔도 전반적인 지수보다 또는 개별 주식을 하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이번에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반도체, 조선, 화학, 건설, 철강, 뭐 자동차.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빠지고랑 상관없이 소비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음식료, 주거,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그다음에 뭐 제약 업종 이런 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코스피 잘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대표님 생각했을 때 경기 민감주에서 탑3는 올해 좀 뜨거울 수 있는 탑3는 올해는 제가 못 맞히고요. 다만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좀 덜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분야.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좋아하고 있는 조선업종.
이렇게 세 군데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 아까 전에 또 이야기할 때는 자동차 섹터, 네. 중고차 시세 얘기하면서 네네.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분 있잖아요. 요거 지금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정리하시죠 한번.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안 좋아지느냐는 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경기 민감주는 뭐냐라고 하셔서 그거는 맞힐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뭐 반도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부터는 더 안 좋아질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언제 좋아질까를 고민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제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는 주가가 이번 분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건 전혀 모르나 한 1년, 2년 정도 봤을 때는 지금 주식 사는 게 반드시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제가 그냥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드린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경기에 민감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고 또는 가격이 비싸면 못 사고 하는 것들은 지금 좀 안 좋다면, 주가나 실적이 안 좋다면 오히려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그럼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이랑 김작가TV에 한 1년 만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네. 유키 정도 불러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다 유추가 될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행동은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나서 나는 위험자산에 그때 가서 투자해야지 그게 안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지금은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작가TV가 재테크에서 구독자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세, 네 번째. 아, 그런가요? 위에 3%. 아, 슈카월드 신사입니다. 3%랑 이제 슈카월드, 뭐 어쨌든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제가 출연해서 나눌 수 있는 채널 중에는 가장 큰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뭐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 부자를 꿈꾸는 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될 텐데, 작년, 재작년 많이 뭐 어려우셨죠. 근데 그때는 비쌌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지금은 또 싸거든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또 희망을 잃지 말고 또 좋은 쪽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왔을 때는 혹여 제 실패담을 또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 내는, 그래서 주식 진짜 괜찮은데 내가 코로나 때 한번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한 거 잘했어 라는 댓글이 달려서 내가 김현준보다 잘해, 너 수익률 얼마니? 하는 댓글이 다시 한번 달리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사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안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네요. 오늘 만나본 손님은 김현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